네, 이어서 간밤에 또 마감한 뉴욕 증시 어떻게 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어제 간밤에 또 굉장히 많은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이 또 이제 우리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네. 기술주들은 상승한 반면에 나머지는 굉장히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한번 분석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등락을 좀 하면서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우랑 S&P는 0.6% 각각 다우는 0.6%, S&P는 0.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17%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다우가 0.6% 하락하고 S&P가 0.2% 하락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 피크에 올라갔다 여기서 이제 조정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내려오게 되면 이제 뻔히 하는 말이 있죠. 이 정도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은 내용이 아니어갖고 그렇게 의미 있는 거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섹터별로 업종별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지금 그 다우랑 그 S&P 나스닥 모두 다 그 U자 커브를 좀 V자 커브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맵을 보시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술주랑 나머지 종목들이 나머지 섹터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이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는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봤을 때도 특히 이제 금융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금융주가 네, 많이 금융주. 예, 네. 금융주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JP 모건입니까? JP 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시티, 웰스파고 등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렇게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 지난밤에 이제 그 신용물 국채금리가 1.3%대로 이제 하락. 1.35 정도 그러니까 한 8bp 떨어졌더라고요. 예, 8bp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은 네. 폭으로 좀 떨어진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정도 낙폭이면 지금 1.4% 정도에서 이제 하락했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정도 하락했으니까 이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지금 1%대에서 그 정도 하락이면 단일 이제 하루 정도 거래폭으로는 굉장히 큰 폭을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 시중금리가 하락한 걸로는 지금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지금 금융주는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 금융주 중에서도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비자나 마스터, 페이팔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이제 결제 서비스 같은 네.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 서비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결제도 많아지고 온라인 결제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지금 1.47% 넘어갔고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그 모습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적은 가장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존도 사상 최고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이제 장중에 이제 V자로 크게 하락했다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이슈가 좀 있어서 제다이 프로젝트. 네. 제다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볼 수가 있겠다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울긋불긋한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지금 이제 많이 반납했다. 예, 이익을 반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에너지 부분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도 그동안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38% 가까이 올랐던 그 부분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에너지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에너지 부분이 많이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기 때문이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특히나 오펙이 산유국 간의 합의가 안 돼 결렬됐잖아요. 네, 네. 근데 결렬됐다는 거는 좋은 뜻으로 이제 소비자한테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요번에는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질서 있게 감산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감산을 한다. 이게 이제 무질서하게 감산을 한다는 거는 감산을 하겠다고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 가갖고는 증산하는. 서로 돌아가면서 뒤통수를 네.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유가에는 이제 근데 이제 오늘 아침 분석으로는 쭉 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진 걸 두고 네. 그러니까 너무 오른 데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백악관이 개입했기 때문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토를 다는 게 지금 같은 예, 말씀. 예. 그러니까 과연 오펙 플러스 회의의 결렬이 이게 유가 상승 요인이냐 하락 하락 요인이냐 요인.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엇갈리는데 네.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거 유가 하락 요인 아니야? 네. 라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예,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오펙이 회담을 할 때마다 계속 유가가 상승됐는데 네. 회담이 결렬됐다는 거는 뭐 손 잡고 퇴장을 하자 했는데 손 잡고 못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감산 이야기가 질서 있게 뭐 합의가 안 됐다는 거는 결국엔 감산을 서로 얼마큼 하자는 얘기가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알아서 감산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좀 가깝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유가는 그런 내용이 오펙 플러스에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증산을 알아서 짬짬이 하는 걸로 좀 갈 것 같다. 그러다가 뭐 누군가 등짝을 한번 스매싱하면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니 뭐 결국은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렇죠. 10년물 국채가 왜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뭐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데 뭐 해석으로는 안전자산 네. 선호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안전자산 선호해서 국채를 너무 많이 산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국채를 많이 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폭락의 조짐이 카산드라가 얘기한 대로 폭락의 조짐이 나타난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근데 폭락이 올라면 이제 뭐 버블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버블 하면 맥주 거품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버블이라고 버블 경제에서 버블은 그 맥주 거품이 이렇게 꺼지는 그런 맥주 거품이 아니고 그 비눗방울이 터지는 것 같은 걸 버블 경제라고 하거든요. 네. 비눗방울이 펑 터지는 것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비눗방울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 맥주는 이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 그런 상태인데 보통 이제 이 버블이 꺼질 때가 됐다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아무 실체가 없으면서 그냥 레버리지로 계속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돈도 많이 풀지만 경제도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아닌 거. 이 과열은 과열인데 네. 이 완전 실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채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국채금리라고 하면 이제 실질금리가 빠지는 건데 실질금리가 빠지는 거는 지금 뭐 아직도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시중에서 필요한 유동성보다 네. 더 많이 과잉 공급된 영향이 크다. 그냥 현실적으로는 그냥 상식의 수준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좀 나을 것 같고, 네, 네. 결국에는 뭐 계속 누차에 걸쳐서 뭐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테이퍼링 시점이 나오게 되면 그때 결과적으로는 그때 현실화 될 것이 아닐까, 그 격차가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뭐 여기서 앞에서 보시면 이제 이 아마존이 이제 이 덩치가 가장 커졌고 이 부분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존에 대한 이슈를 좀 확인하는 걸로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다이 프로젝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산된 것도 있지만 CEO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CEO가 바뀌었는데 CEO가 나이가 젊더라고요. 예. 몇 살이죠? 68년생입니다. 예. 68년생. 예. 그러면 우리 나이로 54살쯤 되겠다. 예, 그렇죠? 그렇죠. 저도 54살 정도면 이 정도 자리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한번 근데 소개를. 저 사람 예. 이 대표 나이 시절과 비교가 안 될걸요? 그렇죠. 근데 54살에 그걸 꿈꾸시기에는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과한 욕망이 아닐까. 저 사람은 한 회사를 오래 다녔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회사를 많이 옮겨가고. 네. 일단 이제 새로운 시대에 아마존에 접어들어서 뭐 저도 한번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2조 1천억 원입니까? 아니죠? 2천조 원인데 그렇죠. 2001조 원. 예. 네. 2천조 원이 좀 넘는데요. 네. 지금 이게 원체 크니까 뭐 2001조 원이었다, 1010조 원, 2100조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일단 2천조 원이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이 넘고 뭐 아마존 회장이 취임해갖고 97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제프 베조스 회장이 이제 이분 이름이 제시 회장, 네. 앤디 제시 회장한테 굉장히 많이 그 정신적으로 의지를 했다 그래요. 그 많은 임원들 중에. 그래서 이제 많은 임원들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이 앤디 제시가 이제 가장 같이 일을 오래 했는데 그 아마존이 생긴 게 이제 94년이니까 94년에 이제 뭐 그 문짝대 갖고 책상으로 쓰던 이 제프 베조스 시절부터 이제 같이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스타팅 멤버네요. 예, 그렇죠. 예, 그때부터 같이 일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왔고요. 특히 이제 가장 큰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게 그 말씀하셨던 그 제다이 프로젝트, 네. 그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 이제 제다이 프로젝트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간 거는 이 트럼프가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걸 줘라 해갖고 아마존한테서 거기서 뺏어갔다시피 해서 넘어갔다고 해서 지금 그게 이제 제다이 프로젝트가 무산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수주한 게 무산된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웹에서는 뭐 지금 뭐 레딧에서도 말들이 많고 트위터에서도 말들이 많던데 보니까 뭐 그걸 뺏어오네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억지로 예. 트럼프 시절에 마이크로소프트 주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렇다 그래서 대통령 또 바뀌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갖다가 무산시키고 네. 다시 재입찰하는 것도 네. 좀 모양새가 그시기하죠. 한마디로. 예, 그렇죠. 대통령 바뀌었다고 그걸 뺏어오네 뭐 이런 말들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관 트럼프 시절부터 이렇게 미국을 보면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연 민주국가 맞아? 예, 뭐 그렇죠.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사실은. 예,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제다이 프로젝트가 100억 달러.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예, 10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뭐 그렇게 이제 10조짜리니까 이런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근데 지금 왜 그런가 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막 태동을 해서 지금 굉장히 시장 성숙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국방부 거를 갖다 수주하게 된다면은 단순히 그 물량뿐만이 아니고 어떤 상징성이나 상징성, 예. 뭐 이런 시장 선점에 있어서 굉장한 그게 있겠죠. 그리고 네. 어쨌든 간에 인터넷이라는 게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 국방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담당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네, 어떤 의미가 있고 의미가 예, 있는 거죠. 또 확장성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제 준 걸 다시 제일 뭐 쪼잔한 것 중에 하나가 준 걸 다시 뺏어오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준 걸 다시 뺏어오는 그런 걸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이거에 가장 큰 성과를 보였던 게 이 그 앤디 제시 그 새로운 회장이라고 하고요. 이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독립 부분으로 성장시켜 왔고 이 비즈니스를 44조짜리를 만든 사람이 네. 지금 현재 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아마존이 이걸로 뭐 이 정도 능력이 있는 그 회장이 취임해서 그러면 계속 뭐 좋은 그런 사인만 있느냐?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세 가지의 굉장히 묵직한 굉장히 큰 과제가 있는데요. 일단 그 물류센터 직원들에 대한 그 만성적인 업무 과정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거 우리나라 쿠팡이나 뭐 이런 데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자동화 설비를 하자니 그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좀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을 계속 쓰자니 인건비 지출과 그 복지와 함께 이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런 그 업무에 대한 그 피로도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적정하게 얼마나 배치하고 얼마나 뽑느냐 이런 문제가 좀 계속 있고요. 이거 네. 이제 말하자면 이것도 뭐 노동자에 관련된 그 관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결국 임금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죠.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예, 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데 네. 노동자를 관리하는 그런 전통적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관리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 독점, 또 어떤 부분에서는 독과점의 이슈에 걸려서 계속 법적 이슈, 법적 문제에 대한 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뉴욕 지방법원에서 지금 고소도 당한 상태이고 연방거래위원장도 아마존에 대해서는 아주 네, 독하게 뭐, 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장기간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뭐 비용 주출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고
또 세 번째는 클라우딩 업계가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상당한 그 자리를 잡았는데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딩 업계가 상당히 과열되는 측면이 있고 계속 그런 클라우딩 업계는 이제 새로운 그 현금을 가진 대형 기술 업계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업계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서 과연 아마존이 지금 같은 지위를 뭐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역에 뭐 미친 개는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쿠팡 같은 경우도 쿠팡도 아시는 분은 쿠팡 서비스를 받으시는 시청자분들은 쿠팡이 그 넷플릭스 같은 그 OTT 서비스를 하시는 걸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아마존도,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MGM을 그래서 인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지역마다 뭐 이런 클라우딩 서비스를 하는 그 국가마다 그런 업체들이 계속 그 새로 출연을 하니까 그런 업체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존은 뭐 지금 그 3,000불이 넘는 최고가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그 주가를 뭐 위로 가는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CEO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앤디 제시의 회장의 인생은 재밌겠다. 네, 부럽다. 네. 아마존이 계속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네.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입장에서 본다면 우주 사업 네네, 그렇죠. 그쪽이 자기의 예. 그걸 거는 것 같고 예. 아마존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독점에 네. 대한 시각이 더 매서워지고 뭐 이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존은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 온라인 쇼핑 업체들. 네. 그렇죠. 제프 베이조스 회장은 이제 자기 현금 220조를 가지고 자기 그 취향에 맞는 하고 싶은 일 하겠다. 그렇죠. 예. 220조니까요. 네. 네. 지금 또 중국의 디디 추싱이죠. 네. 예. 계속해서 좀 두들겨 맞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네. 네. 지금 뭐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는 흐름 보이는데 어제 또 20% 넘는 네. 급락세를 보였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디디 추싱 이제 뭐 이게 중국 기업의 어떤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상장한 지 일주일 정도 됐죠. 네. 예, 6월 30일 날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근데 주가를 딱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그 비운의 그런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그래프를 한번 그 일봉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요 모양이 개파락 같은 갭상승 한번 보이고요. 개파락이 두 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상승 한번 좋은 주가 흐름을 한번 보이고 16.51불이라는 게 이제 16불이 넘는 게 이제 네. 최고가고 지금 이제 12불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더 이상 그 서비스를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높아 있어요. 현재로서는 앱 스토어에서 다 앱을 지워버렸으니까 네.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고 그렇죠. 기존 가입자들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만약에 앱을 계속 쓴다면 휴대폰을 바꾸면 그 휴대폰을 그냥 예전 쓰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네. 예, 아니 근데 된다든가. 나는 이거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뭔가 하면 어쨌든 간에 중국 당국이 디지 추싱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게 싫었다. 네네. 그래서 미운틀이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중국 입장에서 볼 적에 자기 네. 나라 좋은 기업이 뉴욕 시장에 상장이 돼 있으면은 말하자면 외화를 갖다 투자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 근데 그게 싫다. 미국하고 싸우니까 나 싫다. 그래서 홍콩이나 상하이 증시로 얘를 옮겼을 때 정상적인 자본주의 체제 하라면 네. 좋은 기업이 홍콩이나 상하이가 있으면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처럼 모든 중국 기업들이 특히 IT 빅테크가 중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홍콩이나 상하이 증시도 같이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니 왜 저런 고집을 피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중국이니까요. 중국이니까. 중국이니까요. 네. 라는 말밖에는 할 네, 수. 중국을 여행 가기 때문에 저는 중국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중국에서 해외에 그러니까 중국에
중국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미국이나 서방에 상장을 원치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 기업,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분이 높아지거나 외국 이제 투자자의 영향력이 있으면 이런 데이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나 그 기업 운영에 대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유 때문에 외국에 상장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뭐 해외에 이제 결국에 뉴욕에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온갖 터치들이 있었잖아요. 뭐 언론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터치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상당히 싫었던 거죠. 뭐 엔트그룹 같은 경우도 상장을 포기시켰는데 알리바바가 뉴욕에 상장이 안 돼 있고 홍콩에 상장돼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이슈가 안 됐을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말이 많으니까 이제 중국 당국은 그게 싫었던 걸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고 네. 경제는 어쨌든 자본주의를 예. 채택한 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네.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본주의 국가하고 같이 가자라고 네. 하는 게 네. 뭔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네. 지금 시진핑 주석 들어와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뭐 굳이 누가 뭐 미국이 금리를 가지고 금융 공격을 하고 그런 소설을 쓰지는 않더라도 네.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 자본들이 정말로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냐 네. 하는 이 부분에서 회의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가까운 예로 현대자동차가 북경 현대차 공장을 그냥 냉겨줘버렸잖아요. 예, 남겨줬잖아요. 네. 중국의 이 전기차 업체.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뭐 어떻게 보면 소형 전기차 업체죠. 네. 들어보니까 중국에 넘겨준 북경 현대차의 공장이 뭐 차로 10분 정도 공장에서 공장까지 타고 가려면 그 정도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큰 공장인데 그런 것들 뭐 운영이 안 돼갖고 공장 가동이 안 돼서 그런 걸 넘겨줬다고 하니까 그런 건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 당국은 뭐 태도는 뭐 다 나름대로 좋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중국 언제 가시는데? 중국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혹시나 보실까봐 한번 찍히면 뭐 얘기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어갈 적에 아마 네. 공항 통과 안 되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도움 말씀 주신 분 이민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